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자, 아무래도 이제 가정폭력이기도 해. 폭력적인 사람.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서울대 학생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력. 이 사람이 강남에 집을 얼마 전에 샀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쉬워. 이건 이 사람한테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 사이 좀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혼이 약간 줄기는 했거든요. 아, 줄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밖에 나가서 좀 사고를 쳐야지만 이혼 사유가 생기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뭐 집에서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좀 이혼이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긴 그렇죠. 하군요. 코로나 이제 사태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족이 최고구나. 뭐 친구고 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차피 못 만나니까 잘. 그렇죠. 어차피 근데 많은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모임 같은 거 꼭 했어야 되느냐. 뭐 안 해도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최고는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혼 사유 1위부터 네. 5위까지 했었는데 네. 그거 좀 요약하는 걸로 해서 1위부터 5위 키워드만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이제 외도라고 할 수 있죠. 바람. 이제 바람을 피면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도와 관련된 이혼은 아직까지도 뭐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주로 이제 남편분들이 바람을 많이 폈다면 요즘에 또 아내분들이 또 바람들을 많이 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먼저 이혼 청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바람을 피면 뭐 남편, 아내를만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하고 상간남, 상간녀 상대는 위자료 청구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는 아무래도 가정폭력, 가정폭력인데 예전에는 정말로 심한 폭력이 있어야지만 이혼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많이 넓혀져가지고 가벼운 뭐 폭행,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중에 뺨 한 대 때렸다. 그것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언이라든지 막말, 뭐 상대방에 대한 인격 무시 이런 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가정폭력에 포함이 되고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 성격 차이가 이제 이혼이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협의혼할 경우에는 이제 성격 차이로 이혼이 많이 하시는데 재판상 이혼할 경우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만 갖고는 이혼이 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책주의라고 해서 이제 세계에서 이혼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그거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둘 다 원하면 둘 다 원해야지 됩니다. 한 사람이 더 원하지 않으면 이혼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또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상대방이 생활비를 안 준다든지 아니면 또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이제 뭐 호화사치해가지고 막 경제관념이 없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결혼 생활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양가 갈등, 이제 부부간의 문제보다는 이제 고부 갈등이라든지 장서 갈등이라고 요즘에 또 이제 장인 장모 사회 갈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양가와의 갈등 때문에 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첫 번째가 외도, 두 번째 가정폭력, 세 번째 성격 차이, 네 번째 경제적, 다섯 번째 이제 양가 갈등인데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2번 가정폭력인 경우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저는 다른 건 좀 말려요. 예를 들어서 바람 한 번 폈으면 뭐 한 번은 용서하고 뭐 잘하겠다고 하면 이제 싹싹 빌면은 이제 이혼 안 하고 이제 사시는 분도 있고요. 뭐 단순 성격 차이면 제가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가벼운 폭력이 있다 그럼 저는 바로 헤어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벼운 폭력이 심한 폭력이 될 수가 있고 심한 폭력이 또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자녀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벼운 폭력이 있을 경우에 저는 바로 이제 헤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좀 행복할 수 있는 건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키워드별로 이제 최악의 배우자 10위부터 1위까지. 아, 좋습니다. 예, 이건 뭐 연애, 결혼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배우자 10위부터 1위까지 이제 포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악의 배우자. 자, 제 10위는 드르드르드르득 지나치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대방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애하는데 예전에는 뭐 바깥 뭐 그런 연애 비용을 다 남자들이 많이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더치페이 하는 그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밥값도 반 아니면 이제 밥값은 남자가 내면 그거에 상응하는 뭐 커피값이라든지 뭐 차값이라든지 이런 건 아내가 아니 뭐 여자가 내고 아니면 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남자가 뭐 예를 들어서 생일 선물을 한 30만 원짜리 해줬다. 그럼 여자도 남자한테 생일 선물을 한 20, 30만 원짜리 해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딱 평등이 맞는데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막 다 그냥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남자한테 뭐 용돈을 받아서 쓴다든지 이게 결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결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돈 달라, 생활비 달라고 하면 남자가 아니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냐. 그래서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저는 최악의 배우자 10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의존. 의존. 자, 9위는 뭐냐면 상황이 좋으면 한없이 잘하다가 나쁘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 같이 잘 나가는 남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변에 막 여자들이 막 끊이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만나려고.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나요? 근데 사업이 망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쌩까는 사람이 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많이 떠나겠죠. 많이 떠나겠죠. 네. 근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 거죠. 그 사람도 갈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어쨌든 완전히 뭐 가능성이 없으면 떠나겠지만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신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은 힘들어졌지만 사람은 괜찮다.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 옆을 지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말에 조강지처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어려웠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조강지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여러분 주변에 뭐 연인이든 친구든 막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군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좀 연극과 쇼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힘든 척, 어려운 척 한번 슬쩍 상대방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뭐 어디가 뭐 사업이 안 된다, 막 돈이 필요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막 갑자기 태도가 변하거나 막 연락이 끊기는 사람은 여러분의 진면목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자, 8위는 약간 비슷한 건데 돈만 밝히는 사람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돈. 연애할 때도 돈. 돈만 달라고 하고 뭐 용돈 달라고 하고 결혼해서는 더 하겠죠. 계속 생활비만 달라고 하고 남편도 아내한테 뭐 돈 좀 아껴 쓰라고 그냥 말끝부터 그냥 말 처음부터 끝까지 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이혼할 때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돈만 많이 받아달라. 돈 안 주고 싶다. 심지어는 양육비 안 주고 싶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돈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무장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돈은 지나치게 밝히는 사람은 좋은 저는 배우자가 근데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식인데 왜 양육비를 안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니 본인은 아닌데 왜 양육비 안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 주기 싫다. 양육비 주면 그 사람이 다 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자, 7위.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신만을 아는 이기주의자. 피곤하죠. 피곤하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좀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우선이니까. 누구나 누구나 이기적인데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은 사실 결혼하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결혼하면 이타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야 돼. 왜냐하면 본인은 희생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자유도 희생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생활 스타일도 서로 좀 맞춰줘야 되고 남편 같은 경우 처자식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내 같은 경우에 또 남편 또 자식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희생적인 사람이 결혼 생활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결혼에 좀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혼자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위. 개념이 없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의가 있고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사소한 말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에 보면은 정말로 사려심이 깊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거든. 오래 만나면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근데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고 그냥 자기 마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거는 결혼하면 더 심해져요. 인성 같은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5위는 뭐냐면 이게 경제력이 전혀 없고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남자건 여자건 자기 위해서 막 호화사치하면서 펑펑 쓰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맨날 쇼핑하고 막 자기 취미생활을 위해서 뭐 거액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 때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4위.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 이게 소위 말하는 갑질 있잖아요. 갑질이 정말로 이제 이게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갑질이 누구한테 가냐면요. 결국엔 결혼하면 나한테 갑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을 갔는데 막 종업원이 어떤 실수를 했다. 그럼 막 타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반말하고 막 그냥 막 혼내고 막 그렇게 막 갑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장에서는 막 직장 뭐 부하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나한테 그럴 사람이 그 사람이. 남편 같은 게 아내를 막 함부로 하고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갑질하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3위. 지나치게 집착하는 스토커가 있어요. 스토커는 사랑한다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연애할 때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선물도 사주고, 뭐 전화도 자주 하고, 그냥 맨날 보자고 하고.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는 그게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헤어지려고 할 때는 나중에 스토커가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스토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2위.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네. 성 중독, 네. 쇼핑 중독, 약물 중독, 유흥 중독, 게임 중독, 흡연 중독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술, 담배라든지 뭐 도박, 뭐 음주. 이게 이제 뭐 적당하면은 이게 뭐 적당한 취미 생활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이게 지나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결혼 생활할 때 이게 심각한 혼입 파탄이 결혼 생활할 때 가장 피해야 될 중독은 뭐예요? 다 심각한데요. 네. 저는 여기서 가장 이제 흔한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 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든. 네. 그리고 연애할 때도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맨날 술 마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제 주변에는 네.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네, 친구들과 기분 좋게 네, 네. 마시자 이걸 중독이라 하지 않잖아요. 제 주변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를 본 적이 없는데 네.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 제 주변에도 있고 상담하러 많이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요. 술이 없으면 일단 식사를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도 그냥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차, 2차, 3차는 뭐 그냥 새벽까지 밤새도록 마시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 결혼 생활 했다가도 금방 깨졌거든요.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술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 사람은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예 피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혹시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도박 중독은 당연히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 거니까 탕진하니까 안 안 좋은 걸 되고. 거고 성 중독은 서로가 중독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한 명만 그럴 때는 한 또 명은 중독이고 한 명은 너무 싫어하고 피곤할 수 너무 있겠네. 괴로운 거죠. 둘 다 괴로울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사람도 괴로울 거고. 변호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한다. 예, 저는 중독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쇼핑 중독도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뼈 빠지게 이랬는데 아내는 맨날 그거 가서 백화점 가서 뭐 명품 사고 맨날 자기 꾸미는 데 쓰고 네. 그러면 이게 나만하지가 않거든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전문직이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정도예요. 많이 보시죠. 괜찮아요. 아내가 쓰는 게 1,500만 원, 2,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 맨날 한 1, 2년 살다가 이제 헤어졌거든요. 아니 남편이 한 1억을 벌면 1,000백 쓸 수도 있지. 그렇죠. 네.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건 그러니까. 좀 못 견디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여자가 예쁘다, 굉장히 센스 있다고 생각해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자, 아무래도 이제 가정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사람.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사실 연애할 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처음부터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결혼하고 나서 폭력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연애할 때 이게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 뭐예요? 전조준상? 뭐냐면 사이가 좋을 때는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네. 우리 연인 간에도 싸울 때 있죠. 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죠. 갑자기 이런 거? 막 이러고 차에서 막 부딪히고 막 혼자서 막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막말하고 욕하고 막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뭐 벽을 친다든지. 휴대폰 박살내는 경우가 있어. 휴대폰. 오빠 이 휴대폰에 막 휴대폰 에이 뭐 문자 좀 보자고 하면은 에이 하고서 휴대폰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나중에 휴대폰을 던지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최악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여기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0위가 경제적 의존. 저 아니고요. 아니죠. 9번 상황했다가 돌벼. 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다음 8번이 돈만 밝히는 사람. 네. 제가 물론 재테크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돈만 너무 밝히진 않고요. 않고 그다음에 7번이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진짜 아니고 네. 6번 개념이 없고 배려심이 없는 거 아니고 네, 5번 낭비 아니고 네. 저 이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3번. 와, 100점 아니에요? 3번 집착은 집착이 좀 있어요? 약간 해당되는 부분이 아.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왜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네. 사실 이 사랑과 집착이라는 거는 네. 정말 이 종이 한 장 애매하죠. 차이고 네. 사실 서로가 좋아할 때는 이 집착이 너무 사랑을 더 느껴질 텐데 네. 서로가 또 약간 마음이 삐끗했을 때는 네. 내 사랑은 상대방한테 또 집착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건 제가 함부로 저는 집착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하지 마요. 작가님이 어떤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식사를 하고 다정하게 막 커피를 마시면서 막 대화를 깔깔깔 하면서 하는 거야. 내 여자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왜? 왜 갑자기 표정이 바뀌네? 아니 여자친구 뭐 아는 동창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알겠습니다. 예. 네. 그때 남자든 여자든 여자면 상관없죠. 여자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성이 내 연인인데 이성을 만났다. 다른 이성을 만났다. 근데 내 기분을 아셔야 돼. 안 좋죠. 안 좋죠.
다만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낮이면 뭐 당연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뭐 밤 11시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커피가 아니라 술이다. 네. 이러면 좀 많이 화가 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커피고 뭐 그런 거라면 네. 저는 뭐 제가 관여할 권한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본인이 마음을 좀 약간 추스려야 돼. 그 해명을 듣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걸 다 믿었는데 왠지 찜찜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에 그 사람 만나지 마. 기분 나쁘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100% 있어야 되거든. 결혼할 사이라면. 네네. 예를 들어서 설령 결혼할 사람이면 내 그 아내나 남편이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 100%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믿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면 이게 불신이 되고 의심이 되고 스토커가 될 수가 있거든. 저는 여기서 좀 이어진 이야기인데 저는 남녀를 다 포함해서 딱 3가지 조건만 형성이 안 되면 괜찮거든요. 아, 뭔가요? 남녀가 같이 있고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밤이고 밤이고. 그 다음 술. 술. 그러니까 이 3가지 조건이 있는 거는 저는 1대1로는 절대 뭐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사회생활에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흔치는 않을 수 있죠. 특히 남녀가 서로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사이라면. 근데 이제 그게 뭐 낮이라면 1대1이고 커피라면 저는 제가 뭐 관여할 그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람 피려면 낮에도 핍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이건 저희 개인적인 그건데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뭔가 실수를 하는 거는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이 어쨌든 저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지로 선택한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의 의지로 누군가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는 그건 제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네. 자, 저희 개인적인 얘기까지. 네, 최악 1위부터 10위까지 봤고요. 자, 최고의 배우. 이제 최고로 이제 기본 좋은 거로 한번 10위부터 1위까지 할까요? 자, 10위는 뭐냐면 자신감에 넘치고 의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씩씩하게 극복하고 이제 의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매사 좀 부정적이고 막 위축되어 있는 사람보다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난관이 닥치겠어요. 그걸 자신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좋고요. 9위는 뭐냐면 매너 좋고 신사적인 사람. 특히 여성들이 남자들을 좋아하죠. 항상 매너 좋은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매너가 좋으면 집에서도 배우자한테 항상 매너 있게 할 수가 있거든. 저 차 문 열어주는 남자.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항상 뭔가 이제 예의 바르고 말부터 해서 행동까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요. 8위는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이거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좀 연애할 때는 그렇게 막 애정 표현 많이 하면서 결혼만 하면 사랑한다는 말 안 해. 표현해야 알죠. 표현해야 알죠. 모르거든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나 생각만 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사람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표현하는 거. 뭐 사랑한다, 고맙다, 그렇게 애정 표현 잘하는 사람이 배우자로 좋은 사람이고요. 7위는 약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 아까도 이제 최악의 배우자 나왔는데 약자에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여튼 사회적으로 좀 어떤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항상 직장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좀 친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뚝뚝하고 막 불친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혼 생활할 때 배우자한테도 불친절할 수 있고 무뚝뚝하고 항상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5위는 경제관념이 있는 유능한 사람. 이게 또 결혼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또 이 경제력이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 살려면 꾸려야 되는데 또 애도 낳고 잘 살아야 돼서 경제관념이 있는 게 좋은 사람이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나간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한다 하더라도 계속 생활비, 경제력에 쪼들리면은 사랑이 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관념은 필요합니다. 4위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이게 부부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혼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믿어야 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배우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외도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사업이 힘들었다든지 항상 상대방이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쳐도 내 배우자는 극복할 수 있다. 한결같은 믿음과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위는 배려심이 강하고 타인에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좀 심하면 이게 소시오패스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이혼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소시오패스 같아요. 아내가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 소시오패스 같은 여자랑 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아니 소시오패스 아시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결혼 생활 때 정말 무서운 함께하기 사람이거든요. 힘들죠. 힘듭니다. 2위, 성실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왜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성공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묵묵하게 회사를 다닌다든지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이게 오래 가요. 이혼 안 하고. 큰 이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좋은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요. 1위는 뭐냐면 이제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저는 이제 1위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소소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사실 거창한 행복이 아니거든. 소소한 말 한마디. 그래서 이제 사소하게 이제 상대방에게 잘하는 그런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사람이 저는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고의 배우자와 최악의 배우자는 지금 크게 한 인성과 태도, 그다음에 금전이 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수위를 좀 낮추신 건지 네. 왜 그 외의 버전인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라든가 예. 플러스 무슨 궁합이라든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는 여자가 좀 이쁜 분, 네. 여자분도 남자가 잘생기고 뭐 키가 네. 크고 체격이 좋고 네. 이런 것도 네. 최고의 배우자 뭐에 네.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네. 왜 이건 하나 또 안 넣으신 그건 이제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비공식적인 거 좀 얘기해 뭐 주세요. 소통하기 좋은 사람은 1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비공식적인 그럴까요? 거 어떤 오늘 것들이 김작가 좀 중요한 TV에서 거야? 사실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외모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모를 보고 이제 일단 왜냐면 외모가 딱 돼야만 첫인상이 또 첫 만남이 또 성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또 특히나 시키죠. 여자분을 그렇게 많이 보니까 외모 많이 보죠. 아예 못생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착하다 하더라도 그걸 또 안 보고 그냥 바로 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외모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결혼 생활에서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외모 오래 안 갑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 아무리 뭐 잘생긴 남자를 하도록 계속 보세요. 질리죠. 그럼 뭘 보는데? 그러니까 외모가 안 중요하고 차라리 저는 이 얼굴보다는 그냥 그나마 몸매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요? 왜냐면 어쨌든 계속 그 사람하고 부부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만 보고 부부관계 하지는 않잖아요. 또 근데 몸매만 보고 부부관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또 잘 안 보이는 거고 몸매라는 거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저는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지만 굳이 외모에서 얼굴과 몸매 중에 하나 따진다면 몸매가 그나마 부부 생활에서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얼굴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속궁합이라고 하죠. 속궁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이 부부 관계가 또 혼인 생활에서 그 미치는 영향이 또 크잖아요. 그래서 이 속궁합이 중요한데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조건도 좋고 뭐 외모도 좋고 다 좋은데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우리 결혼 생활 힘들다 이렇게 또 호소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 꽤 있어요. 딴 거 다 괜찮아요. 딴 거 다 괜찮아. 뭐 정말 좋은 사람이고 돈도 잘 버는데 이게 너무 밤에 너무 속궁합이 안 맞는 거야.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좀 힘들다. 뭐 심지어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에 좀 미리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이혼 사유 1위로 네. 외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외도를 하는 이유가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남편 아니면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는데 네. 더 좋은 사람을 생겨가지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배우자와의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네.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 두 번째 경우도 많은 건가요?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작은 그걸로 시작을 하겠네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가 뭐 속궁합이 너무 좋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바람 폈는데 그 사람하고 속궁합이 안 맞는다. 재미가 없다. 그럼 바람 피겠어요? 네. 한 번 피고 말겠죠. 근데 반대로 부부관계 너무 괴로워. 속궁합이 안 맞아서. 근데 한 번 바람 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좋다. 그럼 또 하고 싶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이 궁합이라는 건 사실은 네.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자연스레 딱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신체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 있죠. 아무래도. 이건 뭐 노력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혼 전에 꼭 뭘 꼭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맞춰보세요. 우리가 결혼 전에 네. 서로 간에 이런 궁합을 아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네. 배우자의 조건을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 뭐 학력, 경력 이런 거 사실 취업할 때 유저한 게 많듯이 그렇죠. 결혼할 때도 이런 걸 유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자기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졸업한 엘리트다. 그리고 직장도 뭐 잘 나가는 외국계에서 다닌다. 그리고 데이트도 맨날 서울대학교 앞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학생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죠. 보통은 안 믿을 이유 없죠. 안 믿어요. 굳이 그걸 가지고 거짓말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학생증까지도 막 보여줬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결혼식 갔더니 막 하객들도 너무 많이 오고 막 그 결혼식 때 화환이 있잖아요.
거기 무슨 뭐 장관, 무슨 뭐 기업체회장 뭐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쫙 그냥 화환을 보내니까 와, 정말로 우리 남편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이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일단 회사를 잘 출근 안 하고, 오늘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막 너무 무식한 거예요. 한글 맞춤법도 틀리고, 영어도 잘 모르고, 막 뉴스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시사상식도 없고. 그래서 아내가 하도 이상해서 남편 좀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나갔을 때, 뭐 남편 여러 가지 서류도 보고, 그 다음에 남편 미행도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는 뭐 물론 안 나왔고요. 네. 어디 이제 고등학교 중퇴, 그 다음에 직장도 다 거짓말이었고, 심지어는 결혼식에 온 하객들도 다 가짜야. 부모님도 가짜. 화도 다 가짜로 보낸 거고. 철저하게 속인 거죠. 그래서 다 속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혼인 취소 소송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속여요. 우리가 서류 위조 너무 쉽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안 당하는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서울대 학생이다.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력. 뭐 어느 대학교, 명문대학교 나왔다.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그 학교에 전화해봐야 되나요? 전화해보면 개인정보인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예. 전화해서 절대는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죠? 일단은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증명서. 증명서 떼오라고요? 예, 졸업증명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졸업, 총장 인 딱 찍겠어요. 네. 자,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죠. 근데 이거 위조가 너무 많거든. 제가 실제 상담한 사건 중에 위조한 경우 많고. 서류 위조 요즘에 포토샵 가면은 인터넷에 10분이면 돼요. 이거 위조하니까 이거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유, 황당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귀찮지만, 내 한평생이 달린 거잖아요. 일단 학력만 제대로 확인해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 대학교에 가는 거에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제가 연세대학교 나왔으니까 연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5월달이 가장 아름다울 때거든. 네. 캠퍼스가. 거기 축제도 많이 하고. 5월달에 연세대학교에 같이 데이트를 가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좋아요. 데이트 가자. 오빠 목요 한번 가자. 그래서 데이트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데이트가 무르익었을 때쯤 거기에 이제 그 증명서 발급기가 있어요. 학교 내에. 요즘에는 뭐 직접 가서 뛰는 것보다 다 증명서에 버튼만 누르면 금방 뛸 수가 있거든요. 있겠죠. 거기 앞을 우연히 지나가는 척을 하는 거야. 오빠 저건 뭐야? 각종 증명서 떼는 거야. 그러면 잘 됐다. 나 오빠 학교 다닐 때 무슨 과목 들었는지 궁금한데 오빠 성적 증명서도 한번 떼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뭐 그렇게 뛰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거기서 막 안절보절 못하면서 절대 안 돼 이럴 수가 있겠죠. 오빠 왜 안 돼? 나 사실 뭐 F 나와서 괜찮아. 오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F 나와도 괜찮아. 뭐 나 오빠 뭐 들었는지 궁금해. 이렇게 슬쩍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뛸 수 있겠죠. 근데 끝까지 안 띄워준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증명서 떼달라고 하는 것도 좀 쭈삣쭈삣하죠. 근데 여러분의 그 쭈삣쭈삣하고 뭐라 그럴까 좀 오글거리는 거를 참으셔야 돼. 아니 상대방이 눈치 못 채겠습니까? 얘가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래도 여러분의 일생이 달렸거든.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 어쨌든 내 눈앞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는 거는 거의 100%니까 이건.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먼저 뛰세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여자분이 이화여대 나왔다. 그 이대 가서 먼저 뛴 다음에 오빠 나 이거 들었어. 그 이제 오빠 거 보자. 그러면 덜 이제 뭐라 그럴까 오글거리잖아요. 아시겠죠? 내 거를 먼저 주고 기브앤테이크니까 그럼 상대방 것도 받을 수가 있다. 좀 괜찮겠죠. 그럼 괜찮겠죠. 근데도 끝까지 안 띄워준다?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럴 때 하면 되겠네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내가 뭔가 그런 증명서를 좀 발급받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의 단서가 몇 개가 있었을 때 그렇죠. 확인하는 용도로 그렇죠. 확인 용도로. 확인 용도로. 근데 막 그런 것도 없는데 발급을 하자. 그럼 야, 너 뭐야 하여져. 그러겠을까요? 하여튼 상황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직업. 직업 중요하죠. 뭐 하는 사람이냐. 일단 그거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의사다. 변호사다. 어떻게 확인하죠? 요즘에 가짜 의사 변호사 많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 제가 이인철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막 가짜인데 여기 나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면허증에 있는 번호 가지고 그 협회나 그런 데 전화해서 이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협회에 전화하면 이거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가 좀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 딱딱딱 이인철 변호사 치잖아요. 그럼 두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의 변호사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역.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이니까 서울지방변호사에 들어가면 제 이름 치면은 그 사람의 이제 사진까지 나와요. 사진 경력 나오니까 사진 나오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다. 그럼 홈페이지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때는 전화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마케팅부에 김차장님 바꿔주세요. 그럼 전화해서 받으면 되는데. 받으면 끊으면 되지. 끊으면 되지. 근데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런 사람 없는데요. 너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귀찮다고 확인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직업이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확인하시고요. 네. 세 번째 말한 대로 경제력. 이 사람이 강남에 집을 얼마 전에 샀대.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쉬워. 이건 이 사람한테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요. 주소를 알면 등기부 주소만 알면 때문에 되는데. 그렇죠. 주소는 알 수 있잖아. 오빠 예를 들어 주소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선물 보내줄게. 오빠 집으로. 그러면 되잖아요. 서울 선물 보내줄게. 그게 선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집 명의가 네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핑계를 그렇게 대란 말이에요. 그럼 주소를 알아서 뭐 서울 강남구 무슨 뭐 청담동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다. 그러면 등기부 딱 들어가면 1번이면 돼요. 등기부 쫙 나오면 여러분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개가 있거든요. 네. 다른 거 볼 거 없이요. 갑구하고 을구만 보세요. 갑구에 보면 소유권자가 나와요. 그래서 소유권자의 제일 마지막 뭐 1번부터 10번까지면 10번 송길동 나오면 그 남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을구도 참고로 보시면 을구에는 이 집이 대출이 얼마 있느냐. 뭐 10억짜리 집인데 10억 대출이 있으면 뭐 깡통이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확인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학력과 그다음에 직업과 경제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변호를 하시다 보면 네. 사기 결혼도 종종 있는 거잖아요. 종종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믿으니까. 여러분 믿는 도끼 발등 찍힐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님이랑 인터뷰를 하는 것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남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이제 대머리였다든가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 굉장히 이뻤는데 네. 좀 성형을 좀 많이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사례가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실제 이것 때문에 상담하고 오시는 분 많은데 어떤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뭐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냐면 샤워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 가발 쓰고 만났던 거예요. 근데 완전히 대머리였던 거죠. 그래서 먼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게 뭐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속았다. 아니 나한테 왜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걸 속일 수 있냐 이렇게 막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혼인 취소까지 될까요? 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머리만 갖고는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우리 법이라든지 판례 뭐 대머리를 속였다 뭐 그게 혼인 취소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참고로 이 법조인 중에 굉장히 머릿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탈모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탈모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뭐 담당 법관이 자기도 이제 탈모가 너무 심하고 대머리인데 이것 때문에 혼인 취소라고 판결 내리겠습니까? 이제 뭐 농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 대머리 탈모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 때문에 좀 갈등을 겪는 커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 상대방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속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만약에 대머리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미팅에서는 뭐 가발을 쓰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몇 번 만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기회에 뭐 사실은 내가 좀 탈모가 심해서 가발을 쓰고 있다. 뭐 가발을 좀 그럼 가발 벗은 것 좀 보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여자친구가 뭐 괜찮아 뭐 오빠가 더 멋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만약에 뭐 가발을 벗었는데 오빠 나는 오빠 그거 싫어 그러면 그 여자는 내 인연이 아닌 걸 떠나보내야죠. 평생 가발 쓰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만나는 게 좋고요. 결혼하는 분한테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탈모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오죽했으면 탈모 이제 공약까지 나왔겠습니까? 뭐 지원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제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자, 그럼 반대인 경우는요? 성형.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지나친 성형을 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이혼되면 큰일 나겠죠.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혼하겠습니까? 좀 많이 하시니까.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단순히 성형했다는 걸 숨긴 것 자체만 가지고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돼요.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는 2세의 외모가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로 성형하는 여자랑은 결혼 안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당신은 절대로 고친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 절대로 안 고쳤어. 나 그거 믿는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세 태어나니까 완전히 다른 애가 태어났어요. 성형한 게 완전히 다 성형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되나요? 이럴 경우에 뭐냐면요. 성형한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부부 갈등이 커지고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 어디 고쳤다.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 모든 혼인 취소 사유가 마찬가지. 아, 당신한테 얘기를 차마 못했다. 사랑해서 안 했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꼭 탈이 납니다. 혼인 취소랑 네. 혼인 무효는 뭐가 좀 다른 거예요?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는 남녀가 가짜로 혼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오시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사랑하지도 않고 아, 혼인했는데 그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혼인 기록을 완전 없애는 게 혼인 무효라고 해요. 그러니까 혼인할 생각이 없는데 가짜로 국가를 속여가 이건 범죄거든 또. 네. 공정조사 업무 불식 기재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고요. 네. 혼인 무효는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쉽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이런 일은 거의 없겠네, 그러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신혼주택 결혼한 부부들 신혼주택 분양이 잘 되잖아요. 이 재테크 수단으로 혼인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제 막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브로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주택 당첨 받고 이제 바로 이혼하는 거죠. 이게 혼인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 무효도 뭐 국내 사람들 간에 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뭐냐면 둘이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뭔가 속였다. 이거 뭐 직업이라든지 학력을 속였다. 나중에 밝혀졌을 때 하는 거 혼인 취소라고 해서 혼인 취소는 이혼과 사실 효력은 비슷해요. 그래서 혼인 무효, 취소, 이혼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랑 사실혼은 네. 좀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남녀가 좋아서 같이 사는 게 동거예요. 그렇죠.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네. 사실혼은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근데 혼인신고 안 했어요. 그게 사실혼이에요. 안 했어. 그럼 그건 혼인신고를 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건가요? 똑같진 않습니다. 자,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기 때문에 일단 부부 간에 각종 의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협조 의무, 정조 의무, 부양 의무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나중에 헤어질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을 받아요. 그러면 뭐 굳이 혼인신고 할 필요 없겠네? 똑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속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란 법률은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더 가져가요. 상속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부부는 상속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도? 한 푼도. 10년 살건 30년 살건.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혼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초혼도 마찬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늦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혼인신고 안 했는데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을까요, 그러면? 있죠. 예를 들어서 제력한 남자다. 제력한 남자인데 나이 들었는데 이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젊은 여자를 만났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제 제력가 여성인데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누나 오빠 하면서 좋다고 따라다녀. 근데 솔직히 의심이 좀 가겠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내 돈을 좋아하는 건가?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20살 나는 젊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15살 차이 나는 어린 남자가 왜 누나 하면서 나를 따라다니지? 젊은 여자도 많을 텐데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좀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계속해서 혼인신고 빨리 해달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나중에 있어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혼인신고를 해주죠. 근데 혼인신고 하자마자 또 이혼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밥에다 독약 타거나. 자, 이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혼 후에 재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안 하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잘하는 방법은 좀 있을까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혼을 하신 분이 이제 간혹 있는데 이게 새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재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재혼이 어떻게 보면 초혼보다 더 힘들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혼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만남 아닙니까? 근데 재혼은 뭐냐면 부부간의 만남도 있지만 자녀가 또 있어요. 자녀와의 또 이 조화, 갈등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각자의 재산이 또 어느 정도 형성되고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각자의 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복잡하고 또 이 많은 분들이 이 재혼하면서도 또 부부 갈등을 겪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혼하고 이혼 사유가 똑같아. 뭐 상대방에 대한 뭐 외도, 뭐 아니면 뭐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재혼하고 똑같아.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피해자야. 상대방 재수없게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서 내가 결혼 생활을 힘들었어. 고생했어. 그래서 이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자기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자기도 뭔가 상대방한테 잘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고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다 보니까 재혼 생활도 역시 똑같이 갈등을 겪거든요. 왜 혹시 이혼했을 경우에는 우리 부부간의 문제가 뭐였을까? 나는 혹시 뭐 잘못된 게 없었을까? 잘못한 게 없어. 이거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상대방이 잘못한 거 위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나한테도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혼했는데 초혼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형이 잘 안 변해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호탕하고 뭐 좀 뭐 적극적이고 이런 남자를 만났다고 재혼해 똑같은 사람 만나거든. 그럼 똑같은 이유로 또 이혼해요. 왜냐하면 사람인 게 쉽게 안 바뀌거든. 본인의 가치관이나 이상형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쁘고 그냥 이런 여자, 예쁘고 그냥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아. 어쨌든 보기 좋잖아요. 근데 역시 재혼하고 나서 또 예쁜 여자 찾고, 자기 관리만 잘하는 여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뭐 호화하고 사치하고 또 뭐 가정생활로 뭐 내팽개치고 이게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처음 선택이 잘못되었었는데 네. 다음번에도 그 선택을 한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선택을 할 그렇죠. 확률이 본인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네. 또 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초혼과 다른 사람 만나야지만 조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근데 것 참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성한테 내가 이끌리는 거는 그렇죠. 끌리는 거는. 뭔가 약간 자연스럽게 뭔가 되는 뭐가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그 결혼하신 분 중에서 네. 금전 관리를 네. 따로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랑 부부 간의 뭐 행복이라든가 이혼과 연결되는 것 데이터도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부부 간의 금전 관리는 같이 하는 게 같이. 서로가 더 행복할 확률도 좀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엔 또 따로 하는 추세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한테 다 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월급 하면 다 갖다 주고.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양쪽이 각자. 다 각자 생활하면서 생활비만 조금 모아서 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 부부마다 다 이제 패턴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신뢰가 없으면은 남자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남자가 이제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 다 갖다 줬대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살고 이제 이혼하게 됐거든요. 남자는 뭐라 생각하냐면 아내가 300만 원씩 지금 10년이니까 얼마야? 한 달 1년에 한 3천만 원만 적어도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10년이면 한 2억 정도 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할 때 2억 빨리 내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 아내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 나 오히려 대출 받았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빼돌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각자 관리하는 게 맞죠. 상대방한테 맡기려면은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그 신뢰가 없으면은 각자 관리. 근데 각자 관리해도 또 이게 불만이 커요. 이게 또 뭐 어디 빼돌린 거 아니냐, 뭐 친정에 빼돌렸어, 뭐 시댁에 빼돌렸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돈을 전부 다 맡겨도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내 돈 갖고 튈 사람이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겠죠. 바뀔 수도 없고요. 자, 그럼 이혼 후에 네. 좀 행복해지는 사람과 네. 불행해지는 사람, 이혼했다고 모두가 불행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구분 짓는 건 좀 어디서 발생하죠? 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들 거의 다 행복하다고 하시는데 불행하다고 막 저한테 하는 게 왜 변호사님 이혼시켜서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래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불행해서 이혼하는 거죠. 그 불행의 주된 이유가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바람피거나 때리거나 나를 무시해서. 근데 이혼하면 이게 싹 없어지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의 요소가 없어지니까 결국 행복하게 돼요. 이혼했다고 나 너무 신난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적응을 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행의 원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이게 원인이 뭔가? 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우울증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이게 순전히 배우자 때문이다. 90% 이상이. 그러면 사실 이혼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거든. 주된 원인이 배우자니까. 그럼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나랑 헤어졌다? 그러면 주된 원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배우자가 원인이 아니라 내가 자체가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혼하고 나서도 역시 행복해질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 만나도.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이제 진단을 내리고 이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 자체가 사실 큰 일이긴 하니까 네.
그 상처는 남겠네요. 상처는 누구나 남죠. 상처 없이 이혼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 어떤 분들은 그래. 아, 변호사님, 나 이혼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반이나 줘야 되고, 이혼 과정도 뭐 1년, 2년 걸리고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유능하니까 뭐 나를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좀 기쁘게 행복하게 좀 바로 이혼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 제도는 없어요. 그런 변호사는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이혼합니까? 왜냐하면 한 가정이 두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도 두 개로 쪼개져야겠죠. 재산도 반반 쪼개줘야 돼요.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5억, 5억씩 나눠야 되잖아요. 10억인데 갑자기 10억, 10억씩 짠 두 배가 되는 경우는 그런 마법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뭐 바로 이혼 신청한다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1년, 2년 걸리고 또 이혼하다 보면 우리나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또 험담도 해야 되고 진단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덜 손해보고 이혼하십시오.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자해서 손절이라고 하잖아요. 내 주가가 내 주식 사는데 코인 사는데 계속해서 떨어진다.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팔아야죠. 손절 아닙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손절하세요. 그래야지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네. 재결합하는 케이스도 있죠. 간혹 있죠. 간혹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건 뭐냐면요. 이혼을 그래도 신사적으로 잘한 경우예요. 진흙탕 싸움한 경우, 왼수처럼 헤어진 경우는 재결합이 안 되고요. 그래도 신사적으로 우리 이혼하기로 했다. 합의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통 크게 그냥 남편이 뭐 돈을 잘 버니까 아내한테 뭐 집도 그냥 주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충분히 해주고 면접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 또 뭐냐면은 이게 또 좀 너무 성급하게 이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어쨌든 고맙잖아요. 뭐 집도 다 해주고 애들도 정말로 잘해주고 양육비도 많이 주면 이런 고마운 감정이 생기다 보면 또 다시 사랑이 또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자녀를 또 이제 외계로 해가지고 다시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한 푼 두 푼 안 주려고 싸우고 뭐 상대방에 대한 치부 다 드러내고 정말로 이거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하죠. 절대로 재결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혼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미련이 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혼하지만 내가 이 아내, 이 남편하고는 그래도 미련이 좀 남아있다면 잘 해주셔야 돼요. 그나마. 자, 신혼여행에서 여러 가지 또 사건, 사고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바로 이제 돌아선 케이스도 있고 한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정도 있다면? 예전에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근데 올 때 이제 큰 이 캐리어를 들고 오셨어, 캐리어. 큰 캐리어 있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바로 왔구나.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인천공에서 오신 거야. 변호사무실에. 아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남편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신혼여행 가서 아무 일도 없었대. 신혼여행 가서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남편이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뭐 연애할 때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연애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어? 요즘에 젊은 남녀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이 남자친구는 특이한 게 뭐냐면 굉장히 좀 순수하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순수한 청년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스킨십을 이제 진도를 안 나가나 손만 잡고 이제 뽀뽀한 게 다래. 그래서 이제 몇 년 사귀었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오빠 우리는 왜 다른 커플들은 다 뭐 모텔도 가고 뭐 잠자리도 하는데 오빠는 왜 그거를 요구 안 해? 오빠 내가 뭐 매력이 없어 했더니 그런 거야. 이 오빠가 손을 탁 잡으면서 나 사실 자기를 너무 아껴가지고 자기의 순결을 지켜주고 싶어.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정식으로 하자.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럴 수 있죠. 야,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구나.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에서도 역시 손만 잡고 잤다는 거예요. 지켜준 거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세요. 그래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1년 있다 다시 오셨어요. 변호사님 1년 동안 손만 잡았다고. 아무런 진도가 없다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뭐뭐 같다 남편이. 그래서 자기는 못 산다. 애도 낳아야 되고. 그래서 이혼 바로 해달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남편이 이제 성기능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속이기 결혼한 거다. 우리는 속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다. 억울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쟁점이, 이 재판의 쟁점이 뭐냐면 결국에 이 남편이 성기능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판사도 난감하잖아. 이걸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어요. 결국에는 이 남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보면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신체 감정을 해요.
신체 감정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대학병이라든지 이제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은 이제 그게 한 몇 주 정도 걸리거든요. 몇 주 있다가 이제 그 리포트가 이제 오는 거예요. 네. 신체 감정 결과지가. 자, 딱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신체 성기능 정상. 정상? 정상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 밑에 얘기했어요. 단, 심인성 불능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이 신체적으로는 정상인데 이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불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잠자리가 안 된다, 성기능이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막상 검사하면은 네. 이게 신체 검사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이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거 특히 이 특정 여성 이 아내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아내랑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아내가 분이랑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되는데 이 아내를 생각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큰 상처를 줬다든지 뭐 스킨십 과정에서 예를 든 거예요. 아니면 뭐 혼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큰 모멸감을 줬다든지 이것 때문에 아내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다 대원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랑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결국 이혼밖에 안 되거든요. 정답이. 네. 그래서 결국 이혼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혼여행에서 손만 잡고 온 부부가 있었고요. 또 한 케이스는 뭐냐면 너무 잘 맞았어요. 신혼여행에서 잘 맞아서 막 너무너무 막 잘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 갑자기 딱 이제 끝나고 나서 남자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몇 번째 남자야? 자기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어차피 다 처음 아닌데 대부분. 자,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를 뭐 어디 없어졌잖아 아는 거냐 왜 그러냐. 나는 정말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요즘에 발달돼가지고 어떻게 잘하는 거 공부해가지고 한 건데 이 남자가 나 의심한 거고 나는 완전히 예쁜 여자를 봤다. 그래서 나는 못 잡겠다. 나는 뭐 인격 무시당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것도 신뢰 문제죠.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남자가 또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근데 이런 남자가 간혹 있어요. 이게 일종의 스토커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집착감. 집착. 아내의 과거에 집착하는 거야. 아내가 혹시 과거에 그런 너무 잘하니까 이런 뭐 비슷한 어떤 업소에서 일한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남자랑 동거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계속해서 아내를 의심하면 이게 결혼 생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그렇다고 일부러 못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한 건데 이런 남자랑 사실 살기 힘들죠. 그렇다고 너무 못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 잘할 수도 없고. 적당하게. 인생은 참 적절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번에 그럼 신혼여행 케이스 좀 들었으면 네. 신혼여행 가기 전에 결혼 전에 임신이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혼전 임신이라고 하죠. 이거 참 난감한 문제죠. 이게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들인데 부득이하게 만약에 임신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님? 결혼해야죠. 근데 결혼 생각이 없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여자를 사귀긴 했는데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애가 생겼어. 애가 생겼어. 저는 뭐 당연히 결혼을 할 당연히 책임감이 정신이 어쩔 수 없잖아. 책임져야지. 근데 작가님은 정말 책임감이 정말 좋으셔서 결혼하는데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제가 아는 그 지인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 너 어쨌든 애 생겨서 나는 사실 사랑하지도 않았어.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단지 책임감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 나는 힘들었어. 이게 참 어렵네요. 어렵죠. 책임감 없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책임감 있게 했는데 또 이게 행복이랑은 또 아니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임신은 원하는 임신, 축복되는 임신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결혼 안 하면 그거 더 큰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미혼부에 대한 또 편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그냥 또 출산할 수, 그렇다고 또 이 정말 하늘이 주신 생명을 또 없앨 수도 없고. 참 난감한 문제라서 결론은 정말 피임을 잘해야 된다, 결론은. 이게 피임 잘못하면 이게 진짜 임신되면 정말로 이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 어쨌든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 근데 결혼하면요, 일단은 해결되는 거죠. 나중에 또 싸워가지고 이혼은 별개 문제고. 근데 만약에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애가 태어났어요. 일단 양육비는 서로 분담해야 될 거고. 일단 누가 키울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죠. 네.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베스트죠. 서로 키운다고 누가 잘 키우는지 따지면 되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둘 다 키운다고 할 건데 한 명은 키우고 한 명 안 키우다 그러면 키운다는 사람한테 주면 되겠죠. 네. 그럼 안 키우는 사람은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죠. 네. 언제까지? 만 19세까지. 그리고 결혼은 안 했지만 본인의 호적, 요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냥 미혼이지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친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꽤 있거든. 특히 재벌 2세가 이렇게 또 재벌들이 이제 또 이렇게 밖에서 이제 또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여성이 애 들고 찾아와요, 장례식에. 그러면 그 막대한 재산이 다 상속이 돼, 똑같이. 친자같이. 그래서 상속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둘 다 안 키운다고 할 경우에 그게 가장 큰 불행이죠. 결국 그러면 그 아이는 시설로 가게 되거든. 너무 안타까운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안 키우면 그쪽으로 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안 키운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엄마나 아빠가 그 애를 안 키운다는데? 뭐 그 애를 그쪽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안 키운다는데 어떻게 키워요? 또 안 키울게요, 안 키우겠다 서로. 결국에는 시설로 가요. 이혼도 마찬가지. 이혼도 둘 다 안 키운다고 하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시설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혼 판결 쉽게 안 내리겠지만 정말로 둘 다 안 키우려고 애를 억지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물론 부모는 키울 법적인 의무가 있지만 네. 자발적으로 안 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설에 갈 수도 있다는, 다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불행한 일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 안 키운다고 본인이 키워야 돼요. 그럼 법을 떠나서 도의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아이를 낳았다면 사실 누군가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작가님과 이제 책임감이 이제 아주 투철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하룻밤 보내고 몇 번 만나서 이제 헤어졌는데 이 여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 당신에 임신했어. 책임져. 그래?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또 책임감이 투철한 또 남성분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사람. 예.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뭔가 이상해. 이거 하나도 안 닮았어. 네네. 발가락도 안 닮았어. 그래서 친자 확인 검사,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네. 불일치가 나왔어. 이거 예전에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이었거든요. 네. 남자 기분이 어떨까요? 이혼해야죠. 네. 굉장히 좀, 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뭐 사기 결혼 중에서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해서 이제 그 승소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위자료까지 나왔는데 위자료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그거 위자료 1,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배신감이 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도 몰랐다고. 당신 아닌 줄 알았다고. 다른 분이랑도 또 그렇게.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알고도 속였으면 이 여자가 나쁜데 진짜 몰랐으면은 뭐 그렇게 비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래서 만약에 원치 않은 임신이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상 이게 참 애매한 게 미리 검사할 수가 없어요. 유전자 검사를. 진짜? 네, 안 됩니다. 참 애매하죠.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기다리고 나서 근데 일단 어떻게 보통 태어나기 전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왜 근데 미리 검사를 못 해요? 이게 윤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의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법적으로 어쨌든 윤리적으로 안 된다. 윤리적으로 안 된다. 네,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 어떤 이유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윤리적인 문제. 왜냐하면 혹시 또 그러면 또 이 소중한 생명을 또 태어나지 않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클럽에서 하룻밤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역시 믿을 만한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피임을 하자. 그렇죠. 확실하게 결혼 준비가 됐을 때 임신을 하고 그전에는 피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네. 특히 젊은 분들은 이거를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포기하는 그래요. 케이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결혼을 안 하면 변호사님의 일이 줄어드는 그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아무나 결혼 안 하면 전 이혼 전문에서 어떻게 하죠? 변호사님 봤을 때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원인은요, 집값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인 결론이긴 한데.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네. 요즘에 뭐 서울 강남에 신혼부부가 살 만한 새 아파트 얼마 정도 할까요? 젊은 분들이 강남 이쪽 선호하잖아요. 신혼부부가 굳이 강남에 살아야 될까요? 근데 선호하니까 서울에 그래도 직장도 강남에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부부 말씀하세요? 뭐 강남 아니더라도 그럼 뭐 강남 근처에 서울에 여기 뭐 마포로 갈까요? 마포 뭐 24평 뭐 15, 16억 하나요? 15, 16억. 자, 15억이라고 할게요. 15억.
30대 한 20억 좀 근처인 걸로 아는데. 그렇죠. 뭐 15억에서 20억이면 보통 한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 많이 하잖아요. 네네. 30대 초반에 남녀가 15억 있을까요? 아니 없죠. 없죠. 너무 비싸. 정말로 결혼 생활 아니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뭐 많이 모아봐야 뭐 1, 2억 정도 많이 모을까 맞아. 그게 정상이에요. 네, 1, 2억 모아요. 그러면 15억짜리라면 10배를 그 집값으로 해야 되는데 네. 결국 그러면 이 10배가 되는 신혼집을 구하려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째,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 찬스. 부모님 찬스. 둘째,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금융권 찬스. 근데 금융권 찬스는 지금 막혔죠. 막혔습니다. 막혀서 안 되죠. 믿을 수 있는 건 부모님 찬스인데 부모님이 과연 10억, 20억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죠. 금수저만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아, 뭐, 웬만한, 뭐, 그렇다고 뭐, 저기, 직장가 뭐, 1시간, 2시간, 있는 그 외곽에다 집 구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또 대출을 다 받는다고 치면 그 대출 이자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고민하고 결혼해. 그냥 차라리 혼자 살지. 혼자 살면 그냥 원룸에서 그냥,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 집값이 굉장히 결혼 생활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도와줘서 집을 사줬어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남자네 집에서 뭐 해줬다. 자, 그럼 남자네 집에서 집을 10억, 20억 해주면 또 예비 신부한테 뭘 또 바래요? 혼수 예단은 또 바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20억짜리 해왔으니까 그 반에 해당하는 거 뭐 돈으로 준다든지 해와.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해서 간섭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 주식을 많이 사봤다고 생각해. 어떤 회사에 내가 대기업에 주식을 많이 사서 그 회사의 1%의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수시로 그 회사에 관여를 하겠죠. 잘 되는지, 경영진 잘하는지. 그리고 그 자녀분도 돈을 받았으면 네. 저는 어느 정도의 간섭은 받아야죠. 당연하죠. 아니 그럼 그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솔직히. 받았어야죠. 자유롭게 하려면. 맞아요. 내가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 부모님의 그 도움을 받았다. 그럼 배우자 부모가 간섭하는 건 당연해요. 그건. 받기 싫으면 돈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되지. 우리가 주주가 대주주가 회사에 간섭하는 거 똑같아. 잘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0억이나 들여서 이 부부가 잘 사는지 감나라 배나라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시부모가 또 뭐 처가 부모가 간섭한다고 또 뭐 갈등이 있고. 그래서 갈등이 커져서 이혼까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외국 보세요.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보세요. 부부 간에 뭐 이런 혼수 뭐 고부 갈등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요 10억 20억짜리 신혼집에 안 살아요. 미국도 집값 비싼데. 아주 뭐 일부 뭐 그런 뭐 금수저는 그렇게 하지만 네. 대부분의 그 신혼부부들은 그냥 $1,000짜리 렌트 뭐 좋은데 $1,000면 되거든요. 보증금도 거의 없고요. 거기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뭐 거액의 뭐 혼수 무슨 호텔에서 뭐 우리 삐까뻔쩍하게 결혼식하고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세이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갈등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없고 우리나라는 유독 집은 꼭 해야 돼. 그것도 서울, 강남이나 좋은 곳에 해야 되고 그것도 또 남자가 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 이런 또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좀 저는 바꿔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 너무 호화스럽게 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이거는 또 뭐라 그럴까 코로나 역사라고 해야 되나 이 결혼식이 또 소규모화됐잖아요. 결혼 비용이 많이 또 이게 줄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결혼식 꼭 집은 또 서울에 사야 되고 또 남자가 해야 되고 이런 문화를 저는 바꿔야지만 이 결혼도 좀 많이 늘고 출산율도 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관련된 좀 비용들을 좀 줄여야 된다. 줄여야지 현실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론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다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죠. 요 조론은 제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네. 잘 살았으니까 이제 결혼을 졸업한다. 네, 맞아요. 뭔가 이제 우리 여기서 결별한다. 뭐 이혼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하던데 좀 어떤 의미예요, 정확하게? 이게 조론의 유래를 보면 조론이 어디서 시작됐냐? 네. 우리가 이제 인도의 성인 그 간디 있죠. 간디가 시작을 했대요. 간디. 간디 선생님이 간디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도 결혼 생활 힘든 거는 잘 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또 이제 체면이 있으셔가지고 이혼은 참아 못하시고 우리 그냥 헤어집시다. 이혼을 하지 말고 그래서 해혼이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해혼. 결혼 생활을 해소한다. 그래서 이제 따로 사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오면서 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졸업하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이제 요즘에 조론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조론은 그야말로 부부가 이제 따로 살죠. 따로 살고 이혼은 안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 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남남처럼 따로 세상활도 존중하고 집도 따로 사는 걸 조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혼과 뭐가 다른 거예요? 이혼과 뭐가 다르냐? 이혼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거죠. 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이라고 찍히죠. 네. 하지만 조론은 서류상에서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부가 조론을 실질상 하시는 분들은
이혼하기는 싫고 여러 가지 방법이. 근데 같이 살기는 또 싫고. 싫고 그렇죠. 그 중간지대를 선택한 게 조론인 그렇죠. 건가요? 일종의 별거랑 비슷한데 별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별거는 이혼의 전 단계죠 보통 부부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혼 전 단계로 이제 따로 사는 걸 별거라고 하면 조론은 뭐냐면 부부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사는 경우가 있지만 부부가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아요. 원수는 아닌데 우리 이제 뭐 이렇게 60, 70 살았는데 너무 이제 안 맞고 뭐 우리가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따로 사는 게 편할 것 같다.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자. 따로 삽시다. 우리 이제 결혼 졸업합시다. 그래서 헤어지는 걸 조론이라고 하는 거죠.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연예인도 한다고 하고요. 자, 근데 조론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조론해서 다른 사람 만나도 될까요? 다른 이성. 이혼 상태가 아니니까 결혼 상태잖아요. 네.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러면 뭐 10년, 20년 혼자 사는 건 외롭다. 사람이라는 건 어쨌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이 배우자랑은 이미 관계는 끝났고 따로 살고 다시 합칠 생각은 없고. 그럼 이혼을 하고 만나야죠. 근데 이혼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하기 싫고. 그래서 애매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만나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냐면 당사자가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합의로 정하면 된다. 합의. 그러니까 조론 합의서를 쓰는데요. 조론 합의서에서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부부가 사생활을 이제 유지하는데 어디까지 사생활을 인정할 거냐. 뭐 각자 취미 생활하고 뭐 같은 뭐 친구들 만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예민한 거는 과연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되느냐. 만나면 어디까지 그러면 그걸 허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안 정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막 만나네. 그럼 아내가 화가 나서 이거 뭐 또 외도다 뭐 소송한다 또 이런 난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해야지 서로가 오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 문제, 재산 문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재산분을 받는 게 좋아요. 생활비도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받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제가 이혼 재판하면 조정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한 명은 이혼을 원하고 한 명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는 서로 계속 싸우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중간적으로 조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둘 다 수긍하거든. 조론하면은 한 명은 이혼 안 해서 좋고 한 명은 따로 살아서 좋고 그때 이제 재산을 미리 주고 생활비 언제까지 주는지 정하면 사실 좋은 거죠. 그래서 조론에 대해서도 조론 합의서를 잘 쓰면은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로 효자 남편. 요건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제 명절 지나면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결혼했더니 남편이 효자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결혼 전에는 집에 전화도 잘 안 하고 맨날 여자친구가 최고라고 하더니 결혼 전에 여자친구가 최고. 결혼했더니 엄마가 최고야. 작가님은 효자신가요? 저는 효자인데. 효자요? 네. 효자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져서. 만약에 결혼 과정이나 결혼하고 왔는데 신혼인데 이 어머님하고 예를 들어서 그 여자친구분하고 극심한 대립을 해서 결국 한 사람 편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 편 되실 거예요? 남편이라면, 그다음에 와이프라면 남편은 자기 와이프, 와이프는 자기 남편 편을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요? 그래야지 교통 정리가 된다 생각해요. 남편이 이거 와이프가 그리고 여기에 남편의 이제 어머니가 있잖아요. 여기서 어머니 편을 들어버리면 이게 모든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남편이 딱 자기 와이프 편을 드는 순간 저는 이 집안 문제는 이 남편이 해결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 정답인데 맞아요. 전문가도 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내 편을 들어야지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면 서운해할 거 아니냐. 어머니는 따로 어머니 잘해드리면 돼요. 아내 없는 데서. 그러면 교통정리가 되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죠. 아무리 서운해도 어머니 끝까지 어머니입니다. 날 지켜줍니다. 하지만 아내를 서운하게 하면 아내는 남이 되죠. 그렇죠. 이혼하죠. 가죠.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내 편, 배우자 편을 드는 게 맞고요. 자, 근데 어머니 편을 든다. 아니면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자기 친정 부모님 편을 든다.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실제 판례도 있어요. 우리 판례에도 고부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에는 남편이 중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판례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아내 편을 들고 남편 편을 먼저 들어주고 그렇다고 효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 아니죠. 따로 이제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찾아가서 효도를 따로 극진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나친 효자, 물론 효자는 정말 좋은 겁니다만은. 특히 결혼했을 때 지나치게 뭐든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지나친 효자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고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거부 갈등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된 독립이 안 됐어요. 결혼하면 일단 독립을 해야 되잖아.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이게 독립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의존을 해.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또 뭐 무슨 문제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게 되면 그게 대해서 또 이제 와이프하고 또 남편하고 또 그게 갈등이 커지는 거니까 결혼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정신을 기르면 고부 갈등도 예방할 수 있고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변호사님과 이제 결혼과 이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하고 싶어요. 이 본인의 행복은 본인이 찾는 거다. 남이 찾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내 인생에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혹시 헤어져서 이혼하고 나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자신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이혼도 하지 마셔야죠. 그럼 그걸 누가 해주느냐? 변호사가 해주느냐? 전문가가 해주느냐? 그 사람들은 도움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럴 경우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잘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도 더 좋은 사람 만난다는 보장 없거든요. 여러분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여러분 옆에 지켜주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절대 이인채 변호사님은 만나지 않고 그렇죠. 네. 만나면 안 되는 네, 거니까 만나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인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